안녕하십니까. 캔버스 손이사입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등기부 등본, 우리 모든 부동산의 기초가 등기부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등기부 등본도 권리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 여기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기 전에 부동산 공제증서라는 걸 한번 보셨죠. 부동산 공제증서.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마지막에 부동산에서 공제증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라는 게 보시면 1억이라고 적혀 있죠. 개인 1억, 법인 2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라는 거는 공제증서라는 거는 우리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1억 안에서 물어줄게 이 말이죠. 하지만 모든 거를 사고 났다고 물어주는 게 아니고요. 내 잘못, 매수자나 매도자의 잘못은 물어주지 않고요. 중개사무소, 자기들이 불법 행위나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일 경우에만 우리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 공제증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자, 사고 건당 1억이 아니라 연간 한도가 1억 안에서 보상하는 거죠. 만약에 1억짜리 아파트를 3명에게 매도자가 이중거래를 했다. 그리고 3억을 먹고 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당한 피해 금액이 1억이니까 1억을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총 금액이 3억이죠.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각자 3,300만원, 3,333만원씩 나누어 가지는 이 시스템이 한도가 1억이라는 거죠. 건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연간 한도가 1억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1월 달에 중개사고가 터져서 내가 그 부동산에서 5천만 원을 물어줬다. 그리고 10월 달에 또 사고가 터져서 또 1억 사고가 터졌습니다. 나는 1억 안에서니까 안전하겠지 했지만 앞에 1월 달에 물어준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중개 공제증서 한도는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죠. 나는 5천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소송을 통해야겠죠. 그러니까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동산 들어갈 때마다 거래할 때마다 이 부동산에 네가 혹시 전에 사고 쳐서 물어준 금액이 있느냐 물어봐야 되겠죠. 부동산 뭐라고 할까요? 황당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 분석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 바로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느냐의 내용이죠. 자, 나 몰래 나의 아내와 남편이 대출 받았는지 여부도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면 이 공제증서의 보상 범위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갭투자 좋아하시죠? 갭투자가 서울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갭투자를 했다. 근데 이 물건이 만약에 경매 들어갔다면 한 번만 유찰이 돼도 1회만 유찰이 되어도 20% 30% 떨어진다면 세입자가 돈을 자기 보증금을 전체를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중개 사고일까 이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세나 매매 아니면 월세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 설명서 다 받고 사인하시죠. 그래서 중개상에 하자가 없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중개사고가 아니고요. 하지만 이번과 같이 계약 시에 집주인이 없이 거래했고 나중에 도장 찍고 입주 때 집주인이 확인해 준다고 나만 믿고 따라와. 중개업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와 아는 사이이기도 해서 믿고 들어갔는데 이게 바로 집주인이 먹튀를 했을 때 중개사고 맞죠? 이럴 때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정해집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도 똑같이 우리 내가 서 있는데 뒤에서 사고를 접촉 사고를 내지 않는 한 2대 8, 3대 7이나 작으면 1대 9 조금이라도 우리가 책임이 있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 사고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 과실 비율만큼만 물어준다는 거죠. 100% 물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공제증서에서 공제 기간은 내가 2년의 전세 기간 동안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죠. 하지만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 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기간에 계약건은 해당 사항이 됩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데가 보이죠. 도장이 있고
이 협회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먼저 우리가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먼저 우리한테 돈을 준 다음에 이 중개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이 사건을 본다면 우리 공제증서 100% 믿을 수 없죠. 자, 연간 한도가 이르면 100% 보상도 아니고 과실 비율로 따집니다. 중개사고에 대해서만.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손해입증 서류를 판결문을 받아 과실 비율만큼만 배상해 주는 거죠. 자, 책임은 누구한테 가장 많다? 이 매매의 주체는 접니다. 이 매수자, 매도자지 업자들은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죠. 그리고 보증금. 우리 매매나 전세 같은 경우에 1억 안 넣는데 요즘 1억 안 넣는데 있습니까? 잘 없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기 어렵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우리 특히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등기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기부를 어디서 떼죠? 오프라인부터 우리 살펴볼까요? 오프라인에서 우리 등기부를 어디서 뗍니까? 동사무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사무소는 우리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을 떼는 곳이고요. 자, 등기소에서 뗍니다. 등기소는 어디에 대부분 많죠? 법원에 많죠. 시골 같은 곳은 따로 있는 곳도 있죠. 자, 그리고 구청. 구청에 가면 보통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뗄 수가 있죠. 오프라인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요즘은 우리 정부 3.0 시대죠. 요새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뗍니다. 어디서 떼느냐? 자, 네이버 들어가시면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인터넷 등기소를 칩니다. 대법의 인터넷 등기소라고 뜨죠. 저기에 클릭하시면 접속이 됩니다. 자, 등기부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정확한 이름이고요. 하지만 발음도 어렵죠. 저도 보통 등기부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부랑 다 통하니까요. 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 자,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죠. 열람. 물론 돈은 듭니다.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열람하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떼는 거는 열람하기로 떼고요. 관공서나 대출 뭐 이런 거 발급용으로는 발급용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등기부는 우리 집 소유니까 나만 볼 수 있다? 그건 아니죠. 등기부는 공시의 기능 때문에 나 아니더라도 주소만 안다면, 집원만 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열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에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집합건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건물, 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라는 거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등기부가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 건물이 아닌 우리 집합건물의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아파트와 다세대죠.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우리 랑데뷰 샴푸, 하나로 샴푸처럼 합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집합건물, 아파트 짓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자, 빈 땅에다가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PF를 일으킵니다.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가 건물을 올리죠. 올리면서 우리가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고요.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을 뭐 6회차, 7회차 내고 마지막에 잔금을 내죠. 이 잔금을 받아서 건설사들은 은행에 PF 대출을 갚고 이 토지를 아파트 건축물의 지분의 대지권의 형태로 각자 지분별로 조금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건물의 등기부,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등기부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토지는 대지권의 형태로, 대지 지분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등기부는 구성은 어떻게 될까? 자, 표제부와 갑구, 을구 딱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표제부는 바로 부동산의 겉모습. 이 부동산이 주소와 지목,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뭘로 지어졌는지 이런 게 부동산의 겉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갑구는 소유권의 변동의 가능성, 내 거니, 네 거니. 그리고 뭐 가압류, 가처분 등. 자, 앞에 가짜가 붙는 건 다 갑구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유권과. 그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돈에 관한 권리가 변동사항이 기재가 되죠.
그 뒤에 근저당,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처럼 권저가 들어간다. 이건 다 1급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래에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죠. 소재, 건물, 면적, 갑구, 을구가 있고요. 자, 하나씩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집합 건물 하나만 대체적으로 예로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 가로에 보면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말소사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우리가 선택사항입니다. 처음 발급할 때 우리는 이 부동산의 히스토리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항상 말소사항 포함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뽑습니다. 자, 밑에 빨간 줄 보이시죠? 이 빨간 줄. 이게 옛날에 사라졌다, 없어졌다, 변동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말소사항 포함들은 이 빨간 줄이 다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에서 등기부를 떼면 현재 상황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빨간 줄들이 안 보이죠. 깨끗해 보이죠. 부동산에서는 지저분해 보이는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부가 뭐랬죠? 부동산의 겉모습. 자, 표제부는 집합 건물에서 표제부는 2개가 나옵니다. 자, 왜 2개가 나오냐? 자, 한동, 첫 번째는 한동 건물의 표시. LG아파트 101동 101호라면 자, 101동 전체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요. 자, 1층부터 21층까지 있죠. 자, 면적이 나오죠. 한동 건물 전체가 나오고요. 두 번째 표제부에는 내가 살고 있는 만약에 101호에 산다면 LG아파트 101동 101호에 산다면 이 101호의 겉모습이 또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표제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모습.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주소. 기본이 되는 부동산 주소인데 여러 부동산을 다루다 보면 이 주소가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이 내용을 주소를 틀리게 기재해서 이상하다 이런 적이 몇 번 있죠. 두 번째로 열람 일시 및 발행 아래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열람 및 발행 일시를 확인합니다. 하루 사이에 권리 변동이 가능하기도 하죠. 주말에 거래를 하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분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래 1-6 있는 페이지 수를 확인합니다. 6장. 내가 불리한 대출이나 이런 걸 누락시키기 위해서 4번, 네 번째 장을 뺐다. 이럴 수도 있죠. 항상 페이지 수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이 부동산의 겉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명칭이 변경됐다고 나오죠. 자, 앞에 보시면 남천동 남천동원 보라 아파트였죠. 그러다가 두 번째 남천동 동원 로얄 듀크로 명칭이 변경이 됐네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다 지워졌습니다. 자, 101동 남천동 로얄 듀크 101동으로 이름이 변했죠. 두 번째 대지권의 목적. 자, 이 부동산 101동이 전체가 깔고 앉아있는 소재 지번이 있고요. 자, 지목은 대지, 면적은 이만큼. 자,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자, 표제부는 부동산의 겉모습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표제부가 나왔고요. 두 번째 표제부는 위에 보시면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전유 부분이 뭐죠? 자, 우리 집 대문을 기준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쪽은 내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 내가 살고 있는 부분. 집 밖에 계단이나 현관문을 열고 나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같은 건 다 공유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302호 이런 부분이 되겠죠. 3층에 302호. 여기도 보시면 건물 번호가 있고요. 네, 건물 내역, 콘크리트 구조, 도면이 있고요. 대지권의 표시,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집 302호, 302호의 전유 부분, 내 땅이 얼마, 이 아파트에서 대지권이 얼마를 표시하고 있죠. 24,157분의 내 땅은 38.491. 이게 내 땅 면적이겠죠. 대지권의 면적. 그리고 나서야 대지권의 표제부가 2개 나오고 나서야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가는 뭐라 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가짜가 들어가는 다 갑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보죠. 그 전에 대지권의 표시에서도 있죠. 대지권의 종류에서도 소유권, 대지권. 이건 저도 잘 안 봐집니다.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말은 아무 이상이 없는 말이죠. 건설사에서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다, 아파트를 지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행여나 혹여나 가끔씩 보면
임차권이나 지상권 대지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아파트를 지었다. 이럴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 가서 아무 거래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지 관리사무소도 한번 들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구를 한번 가보면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자, 1번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은 말 그대로 이 아파트가 다 지어졌구나, 준공이 떨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000년도에 지어졌구나. 어디서? 동원건설에서 지었네요. 동원건설과 반도보라 두 군데서 같이 지었나 보네요. 자, 그리고 공유자 전원 전부 지분 이전. 자, 두 군데서 이 사람 누구죠? 처음으로 99년도에 매매를 했네요. 매매를 해서 2001년도 접수를 했죠. 이때 최초 분양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2번 2-1. 2번에 딸린 게 2-1이에요. 자, 정거는 이사입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으로 이사를 했고요. 자, 그리고 2004년도에 매매를 했습니다. 누구? 매매를 했고요. 차례차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소유권 순위번호라는 게 있죠. 순위번호도 1번, 2번, 3번, 4번 이런 접수 날짜 순으로 권리가 정해지죠.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이 순위번호, 날짜에 따른 순위번호에 따라서 권리들이 우선이 생깁니다. 우선순위가 생긴다 이 말이죠. 다음 장으로 보면 소유권 이전 또 2005년도 8월 10일 날 매매를 했네요. 팔았네요. 누구한테? 팔았네요. 그리고 이 집으로 이사를 들어왔겠죠. 자, 전거. 그리고 또 2008년도에 김 사람한테 매매를 했고요. 이 사람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전거. 그리고 가압류 2017년도에 가압류가 된 창원지방법원에서 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사람이 사업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 가압류로 인해서 강제경매 결정이 됐고요. 임의경매도 됐죠. 자, 중복경매죠.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가 들어갔네요. 그래 이 사건이 나온 계기가 됐겠네요. 그 다음 을구. 갑구에서는 만약에 내 소유자를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최종 소유자를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하겠죠. 이 사람이 최종 소유자가 되겠죠. 그리고 을구로 가보면 을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을구는 돈에 관한 권리라고 그랬죠. 뒤에 건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을구에 들어가는구나. 자, 근저당권 설정. 이 지금 지어진 근저당 설정이 있죠. 근저당 설정은 언제 합니까? 대부분 집을 살 때 많이 하죠. 집을 사는 시기에 우리가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그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날짜를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 집을 살 때, 팔 때 또 해지를 하죠. 안거나 매수자가 이 대출을 승계하거나 하죠. 자, 이 날짜를 비교해 보시면 앞에 갑구와 비슷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근저당이겠죠. 마지막이 2억 2천. 자, 이렇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장에 열람 요약이라는 걸 누르시면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참고용이 마지막에 한 장에 반영이 됩니다. 요거는 현재 살아있는 권리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앞에 등기부가 복잡하다 이랬을 때 간단하게 보고 싶다면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갑구, 소유 지분사무 갑구에 보시면 누구 소유주죠? 아까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소유자 김죠. 그리고 갑구에 살아있는 권리들은 나머지는 다 근저당은 다 갚았고 가압류가 살아있고요. 앞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을구에는 근저당이 살아있더라. 이게 살아있는 권리고요. 나머지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되었구나 간단하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스토리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등기부까지 다 보았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공부했으니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유의사항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등기부 등본상에 우리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에 갑구에 가짜가 들어간 갑구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계기입 등기, 압류 등기 등이 있으면 말소되지 않고 살아있으면 우선 피해야 되는 게 기초죠. 그리고 또 을구는 권자가 들어가는 거죠. 소유권에 돈에 관한 권리.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만약에 매매의 경우에는 채권자, 우리 채권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채권자와 채무 인수 계약, 우리가 대출을 안는다든가 승계한다든가 계약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안 될 시에는 뭐 계약서에 우리 특약 사항으로 이게 뭐 정리가 안 될 시에는 뭐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한다든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보류해야겠죠. 또 임대차의 경우가 된다면 우리 이 근저당이 있다면 우리가 뒤에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은 후순위, 뒤에 계약하는 후순위가 되므로 우리 부동산의 담보 능력을 여부를 따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가구는 집이 아무리 101호, 102호, 103호, 201호가 있다 하더라도 집이 한 채입니다. 개인 소유란 말이죠. 그리고 3번으로 세 번째로는 계약 체결 시에 가급적 본인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확인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은 계약서상 매도인, 다른 사람 남편인데 아내 명의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특히 부부 간에 이런 경우가 많죠. 특히 꼭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임대차 관계에서 본인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 관계, 금액. 다가구일 때는 집이 한 채이기 때문에 101호나 102호만 봤을 때 이 집에는 대출이 얼마 잡혀 있지 않지만 이 집 전체에 대해서 집 소유자 한 명이죠. 전체에 대한 금액을 합쳐서 대출 금액을 보셔야 한다는 거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잔금을 치른 후에는 바로 관할센터,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 확정인자를 꼭 받도록 합니다. 확정인자를 꼭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우리 상가 시군구 해당 지역 민원실에 당해 상가 입주의 업종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죠. 업종 제한, 우리 한 건물에 약국이 2개라든가 아니면 뭐 PC방이 2개라든가 이런 업종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항상 1차적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이미 확인하도록 합니다. 해당 상가가 구분 상가다. 구분 상가가 뭐죠? 1층에 뭐 여러 대규모 복합 상가, 뭐 구분 상가 이럴 때는 상가관리단에서 동종 업종 제한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약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상가관리단에 문의해서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 중개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기초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말소 기준 권리 찾기라는 권리 분석의 기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캔부스 손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